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소설 50선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4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뜨거운 충고의 말로 내가 타락한 너의 영혼을 구원했을 때 빗나간 삶의 이야기를 너는 진지하게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너의 영혼은 분개했고 절망하듯 머리를 숙이면서 너는 마침내 가슴에 맺혀있던 눈물을 흘렸다. 그때 나는 겨우 24이었다. 내 삶은 우울하고 혼란하고 거칠 정도로 고독했다. 아무도 사귀지 않았고 심지어 말하는 것도 피했다. 나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괴상한 놈으로 생각하고 혐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의문을 가졌다. 이봐, 이 소리는 뭐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저렇게 무감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혐오스러운 눈빛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니. 왜? 이리 줘봐. 저 인간 곰보 자국이 덕지덕지하고 범죄자처럼 생긴 얼굴을 똑바로 들고 침을 튀기며 얘기를 하다니. 나 같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텐데. 아, 그런 얘기구만. 아, 고맙네. 그런 뜻에서 보드카 한 잔 낼 테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게나. 당연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모든 동료들을 싫어했다. 나는 모든 이들 앞에서 눈을 내리깔았다. 심지어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는지 실험까지 했다. 응? 아, 왜?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닐세. 근데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나? 결과는 늘 똑같았다. 난 항상 먼저 눈을 내리깔았고 이건 미칠 정도로 날 괴롭혔다. 나는 관청일을 아주 경멸했다. 그러나 이 일에 내가 종사하고 이 때문에 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동을 일으키진 않았다. 우리 낭만주의자들은 소동을 부리기보다는 차라리 미쳐버릴 것이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왜?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르단 말이야. 좋은 일이 있긴 있지. 멍청이들. 날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둔하고 멍청해. 어쩌면 저렇게 양떼 속의 양들처럼 서로 닮아있을까? 그래? 아유, 그처럼 멋진 연애에 내가 빠질 수 없지. 6시까지 늦지 말고 오게. 그래. 나는 관청 안에서 자신을 겁쟁이에다 노예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유일한 인간이었다. 분명 내가 그들보다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다. 우리 시대의 모든 예의 바른 사람은 겁쟁이고 노예여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다. 난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다. 언제나 혼자였던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독서로 보냈다. 외부의 감각들 중에서 내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건 독서였다. 그것은 나를 흥분시켰고 기쁘게 했으며 괴롭혔다. 나는 사회에 뛰어들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면서 석 달 이상 계속 몽상을 했다. 내게 사회에 뛰어드는 거란 상관인 안토니치 세토츠킨을 방문하는 걸 의미했다.
난 전 인류를 포옹할 정도의 행복감에 도달했을 때만 그를 방문했다. 안톤 안토니치는 화요일에만 방문할 수 있었고 모든 인류를 포옹하려는 충동도 화요일에 맞춰져야 했다. 주인은 어떤 머리가 센 손님이나 우리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온 관리와 함께였다. 포도주 소비세가 좀 오르다던데 말이야. 응? 어떻게 됐는지 아나? 좀 올랐다뇨. 올라도 너무 올랐던데요. 하룻밤새 어찌나 많이 올랐는지 포도주 한 잔 마실라 치면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다니까요. 조만간 승진 심사를 시작한다면서요? 그렇네. 그게 사실이었군요. 이번에는 꼭 승진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승진을 하고 싶다. 방법이 있긴 있지. 나는 그들 옆에서 4시간 혹은 그 이상 바보같이 앉아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감히 어느 것이든 말할 용기도 없이 그들의 말을 듣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나는 눈이 흐려졌고 몇 번이나 식은땀을 흘렸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전 인류를 포옹하려는 나의 욕망을 얼마간 뒤로 미루곤 했다. 내게는 알고 지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같은 반 그부였던 시모노프였다. 어느 목요일 고독을 참을 수 없는 데다 안톤 안토니치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시모노프를 떠올렸고 그의 집으로 갔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송별회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 지방 떠나는 친구를 그냥 보낸다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게 좋겠지? 두루두루 보프, 자네 생각은 어떤가? 좋지. 좋은 생각이야. 시모노프의 방에는 시모노프와 다른 2명의 그부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온 곳에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하찮은 파리 정도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래, 먼저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 하자고. 당연히 그래야지. 아무래도 내일 저녁에 좋겠지? 왜 그래? 너 언제 왔어? 네가 우리 집엔 웬일이니? 시모노프는 내가 온 것에 놀라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게 나를 당혹해 했다. 나는 상당히 괴로운 심정으로 앉아서 그들이 토의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 좋아. 각각 7루블씩 우리 3사람이 모으면 21루블이 되는군. 이거면 근사한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주베르코프는 내지 말라고 하고 말이야. 그야 당연하지. 주베르코프는 우리 손님이잖아. 3명에다가 주베르코프까지 4명. 회비는 21루블. 호텔 파리에서 내일 5시에 만나기로 하자. 저기 21루블이라니 날 포함하면 28루블이잖아. 뭐? 너도? 너도 끼고 싶다는 거야? 왜? 난 끼면 안 된다는 거니? 나 또한 친구인 것 같은데. 사실 난 니들이 날 따돌리는 점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 몇 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널 찾아내서 끼워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 맞아. 넌 주베르코프하고 친하게 지낸 적도 없잖아. 지금 내가 그 송별회에 가길 원하고 있는 건 말이야. 전에 우리가 친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이유인지도 몰라. 그래, 누가 널 이해할 수 있겠냐. 네 모든 고상한 감상들을. 두루두루 보프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나도 갈래. 어쨌든 너도 명단에 올릴게. 내일 5시 호텔 파리 잊지 마라. 야야야, 돈. 페르피치킨이 내 쪽으로 머리를 움직이면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뚜루뚜루보프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만 됐어. 만일 그가 정말 그토록 오고 싶어 한다면 오라고 해. 그렇지만 이건 우리끼리, 이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잖아. 우린 네가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모자를 집으면서 페르피치킨이 화를 냈다. 페르피치킨은 나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고 뚜리드로보프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였다.
시몬오프와 나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남아있게 됐다. 그는 약간 화가 나 있었고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그 돈에 관한 얘기인데 그 돈 지금 줄 수 있니? 왜냐면 난 확실하게 하고 싶거든. 나는 아주 오래전에 시몬오프에게 15루블의 빚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결코 잊은 적이 없었으나 여태 갚지 않았다. 난 말이야. 네가 내일 있을 송별회에 온다고 했을 때 여기 도착하기 전에는 송별회가 있을 거라는 건 몰랐어. 그리고 너한테 줄 게 있었는데 잊어서 미안하다. 괜찮아. 별 문제 아니야. 내일 저녁 식사 때 해결하자. 난 단지 물어본 것뿐이야. 내가 총무니까 알아둬야 되잖아. 그런 말을 멈추고는 화가 나서 방안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2분간의 침묵 후에 그에게 물어봤다. 내가 너 뭐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아니야. 사실은 그래, 나도 밖으로 나가야 돼.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기를. 왜 말하지 않았지? 그건 네가 오랜만에 찾아왔고 또 너 알지? 그곳은 멀지 않아. 바로 모퉁이를 돌자마자. 시몬오프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소란을 떨며 나를 복도로 끌어냈다. 내일 5시에 잊지 마. 다시 정가. 그는 내가 떠나게 되어 매우 행복해 있었고 나는 격노했다. 거리를 걸어가며 나는 이를 갈았다. 마침내 뛰쳐나가고들 말았군. 누구에게? 그런 비열하고 타락한 쯔베르코프 같은 놈에게? 물론 난 가서는 안 돼. 그렇지 않은가? 내일 아침 일찍 시내 우편으로 시모노프에게 알려야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가리라는 걸 확실히 증명했다. 가는 게 더 눈치 없고 부적합하면 할수록 나는 갈 것이다. 하지만 내겐 돈이 없다. 전부 9루블이 있는데 이 중 7루블은 내 하인 아폴론에게 월급으로 주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것이며 내가 확실히 그 모임에 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전날부터 내가 첫 번째로 도착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수없이 물어본 후 나는 6시에 예약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아직 5시 25분이었다. 그들은 분명 나에게 알렸어야 했다. 종업원들 앞에서 나를 치욕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 있는 방들 중 하나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것이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정확히 6시에 그들이 모두 함께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내가 모욕받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렸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쯔베르코프는 다른 모든 이들보다 앞서 들어왔다. 확실히 그들의 대장으로서 그는 웃고 있었으며 다른 모든 이들도 그랬다. 쯔베르코프는 허식에 찬 태도로 상냥하게 거의 장군 같은 공손함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가 장군 같은 태도로 나를 모욕하기를 원하는 건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일 진실로 모욕하고 싶은 어떤 욕망도 없이 한없이 우월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우둔한 머릿속에 진지하게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가정만으로도 나는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쯔베르코프가 혀짧은 소리로 침을 튀기면서 느리게 말했다. 이것은 전에는 없던 버릇이다. 우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넌 우릴 피했어. 우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편없지 않아. 그래.
뭐 어쨌든 다시 관계를 너 오래 기다렸니? 그래. 어제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5시에 도착했어. 야, 시모노프, 시간이 바뀌었다고 얘한테 왜 안 알려줬어? 아, 잊었어? 시모노프는 어떤 가책도 없이 심지어 나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전체 요리가 준비됐는지 보러 갔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1시간이나 있었단 말이야? 안 됐다. 지베르코프가 교활하게 소리쳤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으로는 이 일은 대단히 재밌는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악당 페르피치킨이 마치 작은 똥개가 짖는 것처럼 가늘고 악당 같은 목소리로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1시간이나 기다렸다니. 하나도 웃기지 않아. 이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때 드르드르보프가 순진하게 내 편을 들면서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지.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릴 기다리지 말고 저녁을 주문하지 그랬니? 자, 신사분들 앉읍시다. 시모노프가 들어오면서 소리쳤다.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해. 자, 앉아. 약속 시간이 바뀐 걸 내게 알리지 못한 건 네가 어디 사는지 몰랐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니? 어디서 널 찾겠니? 시모노프는 나에게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나를 쳐다보기를 피하는 것 같았다. 그는 확실히 적대적이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 서울대 노원어문학과 이현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비단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대문호일 뿐만 아니라 세계문학사의 거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작가입니다. 흔히 톨스토이와 자주 비교되기도 하는데 전쟁과 평화의 작가 톨스토이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같은 거대한 서사시적 세계를 보여준다고 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 영혼의 희명과 그 비극성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말해집니다. 그러한 것이 이 작가가 갖고 있는 보편성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보편성은 언제나 19세기 러시아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1846년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서간체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고골이라는 평을 들으며 러시아 문단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죠. 이 시절에 그는 사회주의 서클에 가입하여 약간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작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는 형장에서 특사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영을 떠나게 되고 이어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다시 수도인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게 되죠. 그는 유영지에서의 자신과 동료 죄수들의 삶을 소재로 한 죽음의 집의 기록을 발표함으로써 작가로서의 복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지하생활자의 수기, 지하로부터의 수기란 제목으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후기 4대 걸작 장편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4대 장편이란 죄와벌, 백치, 악령,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은 그의 이름을 러시아 문학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 기입하게끔 만든 불멸의 작품들입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도스토예프스키 원작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 일부를 마칩니다.